자, TAT 기출문제 제25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으니까.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는 무엇인가 이랬는데요. 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동그라미 괄호 해놨죠.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분으로. 그러면 내부 회계관리제도일 확률이 높아요.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분이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소개했잖아요. 우리 교재에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되는 것이고,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 이걸 보는 게 바로 내부 회계관리제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비화폐성으로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무형자산이네요.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 무형자산이죠. 그러면 무형자산만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면은, 자, 1번의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만은 임대보증금은 아니고, 2번에는 두 개가 다 아니고, 3번도 두 개가 다 아니고, 네, 4번이 특허권과 광업권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네. 다음 3번. 주식회사 한국은 2017년 12월 31일 토지의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상 차손을 계상하였다. 토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8년 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이 손상 차손에 관한 것이 앞에 23회인가 22회인가에서도 나오고, 예, 또 나왔어요. 25회에서도. 자, 토지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여러분, 원가 모형이라는 건 아시죠? 취득 가격까지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손상 차손이 있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취득 가격까지만 그 손상 차손을 복원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작년 2017년 12월 31일에 손상 징후가 있었고, 그래서 손상 차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작년 말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걸 적용하나요? 작은 걸 적용하나요? 앞에서 한번 했었죠. 큰 것을 적용합니다. 큰 값. 네. 그러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인데 지금 이 2017년 말에 두 개를 비교하면은 지금 사용 가치가 더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50만 원이니까 2017년 말에 손상 차손이 50만 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분개를 한다면은, 자, 2017년 12월 31일 손상 차손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게 됩니다. 17년 12월 31일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므로 2018년도에는 50만 원만큼을 환입을 시키는 방식.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원가 모형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5월 상품 관련 자료이다. 5월 매출 원가와 5월 말 상품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 단 상품은 단일 품목이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월말 결산을 한다 이랬네요. 자, 문제가 매출 원가하고 재고 자산을 물어봤습니다. 자, 5월 초에 요거는 T 계정을 쓰는 게 어떨까요? 자, T자를 그려가지고 이게 지금 상품이다. 자, 5월 초가 이게 기초 재고 상품 재고액이죠. 5월 초가. 자, 1000개 단위당 100원이니까 10만 원이죠. 네. 자, 기초 상품이 10만 원. 다음에 5월 5일 매입 2000개 단위당 원가는 120원이다 이랬습니다. 2000개를 120원에 그러면은 2000개 곱하기 120원을 계산기를 한번 써볼까요? 2000개 곱하기 120원이다 했더니 24만 원이네요. 매입 24만 원은 상품 계정의 차변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2,500개가 매출이 일어났어요. 일단 수량이니까 그건 제껴놓고. 그 다음에 5월 말 실제 상품이 400개랍니다. 이게 재고네요. 그런데 수량 감모는 정상 감모에 해당한다 이랬으니까 원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감모니까 매출된 걸로 매출 원가로 봐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400개 단위당 110원이 되겠습니다. 400개 곱하기 110원 하면은 월말 상품 재고액이 44,000원이죠. 이게 이제 기말 이제 이게 5월 말이니까 이제 월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44,000원. 네. 그러면 여기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34만 원이 차변합계. 34만 원에서 빼기 44,000원을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29만 6천 원. 이 29만 6천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29만 6천 원이 그렇죠? 29만 6천 원이 매출 원가. 자, 그러면 29만 6천 원이 여기 2번에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은 2번에 있는 것입니다. 답은 찾았는데 그러면은 재고 자산을 물어봤어요. 재고 자산은 이게 재고 자산이죠. 여기 기말. 기말에 있는 게 이게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당연히 44,000원. 네, 4번 문제. 그냥 T 계정 그려서 매출 원가 뽑아내면 답이 바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결산 조정 전 차입금 이자 비용과 임대료 수익에 대한 총계정 원장과 결산 조정 내용이다 이랬네요. 자, 결산 전의 차입금과 이자 비용. 차입금의 이자 비용과 임대료 수익에 대한 총계정 원장 결산 조정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이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4월달, 7월달, 10월달에 보통예금으로 지급됐고 현금으로 나갔고 보통예금으로 또 나갔어요. 9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됐군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임대료 수익은 수익 발생인데 1월달에 50만 원 받았고 6월 1일 날 1월달에 선수 임대료 아무튼 수익이 1월 1일 날 수익이 대변해서 지금 17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 2번 결산 조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거는 지금 결산 조정 전이에요. 자, 2018년 1월 1일 서울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3년 만기 이자 지급 조건은 12%, 월할 계산 3개월마다 후급 지급 조건으로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에 지급한다. 3개월마다 후급으로 지급한다를 차입하였다. 이외의 차입금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차입금 이자가 지금 1월 1일 날 하고 나서 이자를 3번 넣었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랬고 그다음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매년 6월 1일에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한다. 매년 6월 1일에 1년분을 수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수 임대료 50만 원이라는 게 전기에 1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이게 지금 6월 1일부터 임대료가 5월 말까지니까 이렇게 1년치씩 120만 원을 받는 모양입니다.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날에는 1월 1일 날 선수 임대료가 잡혀 있겠죠? 1월 1일 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산 때 선수 임대료를 잡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미 이 120만 원 안에는 이 120만 원은 2018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선수 임대료 50만 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120만 원 안에도.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보기 보면은 당기 이자 비용은 12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자 비용이 지금 이게 전부 다 후불인데 4월 1일 거는 1월 1일부터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건 단기 건데 지금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자, 우리가 1월 1일 날 차입해 가지고 후불로 후급 조건으로 4월 1일, 10월 1일, 10월 1일 그러면은 1월 1일 날 지급하는 것은 말이죠. 이 1월 1일 날 지급해야 되는 것이 2018년 11, 12, 3개월 치죠. 그러니까 여기 30만 원 미지급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30만 원 잡아놔야 되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 결산 분계가 필요해요. 요 1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이게 내년 1월 1일이지만 사실은 단기 거예요. 단기 3, 4분기 거. 그거 30만 원. 그러면 이자 비용은 3, 40이 120만 원이 돼야 되죠. 요 네 개 더하면. 그래서 1번은 맞았죠. 단기 이자 비용은 120이다. 다음은 2번. 단기 임대료 수익은 120이다. 네. 단기 임대료 수익에서 우리가 어떻게 빼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 120만 원에는 이 5달분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기 거. 네. 이 6월 1일 날 120만 원은 단기 6월 1일부터 차기 5월 30일까지니까 차기 5개월치는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0만 원을 여기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120만 원이 맞죠? 50만 원 더하기 120은 170에다가 마이너스 50 하면 다시 120. 2번도 맞았습니다. 단기 임대료 수익은 120이다. 그럼 3번 보겠습니다. 결산 조정이 누락되면 단기 순이익은
80만 원 과대 계상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산이 누락됐다는 것은 여기 이자 비용을 발생을 안 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요게 이자 비용이 발생이 안 되니까 이익이 30만 원 커지겠죠. 이쪽에서는. 자, 그러면 한번 임대료 쪽에 보겠습니다. 자, 수익에서 빼줘야 돼요. 수익에서 지금 170이 아니라 120으로 고쳐야 되니까 빼줘야 되는데 이걸 안 빼주게 되면은 50만 원이 수익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두 개 더하면은 80만 원 맞죠. 그래서 결산 조정을 누락하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은 80만 원이 과대 계상된다. 맞았습니다. 그럼 4번이 틀렸나요? 결산 조정 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 이자 비용은 30만 원이고 선수 임대료는 70만 원이다. 자, 여기 미지급 비용은 30만 원 맞습니다. 근데 요 선수 50만 원이죠. 그래서 4번 70이 아니라 50만 원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이다. 네. 자, 좀 여기서 이 네모 박스의 결산 조정 내용을 설명한 것이 조금 그동안 설명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4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다음 6번 문제는요.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5월 1일에 전기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것을 50만 원을 받게 되면 이게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회수 전 외상매출금과 대손 충당금 자료는 다음과 같다. 네. 자, 회수 전에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외상매출금 회수에 따른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외상매출금 여기 50만 원 회수했다고 해서 외상매출금이 다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50만 원 회수했을 때 우리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차변이 현금 50,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대변은 대손 충당금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에는 증가나 감소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분기를 그냥 찾으면 되겠네요. 차변의 현금 50, 대변의 대손 충당금 50. 답은 3번에 있다. 3번에 있다. 그래서 대손 처리된 것을 회수하면은요, 차변이 현금이고 대변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현금으로 회수했으면 현금,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면 차변이 이제 보통예금이 될 수 있는 거고, 대변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 대손 처리한 것이 회수됐을 때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은 사업 확장에 따라 본사 건물 2개 층을 증축하고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다. 이게 좀 곤란하죠. 이거 증축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죠. 본사 건물 증축으로 인해 내용 연수가 3년 연장되었다. 이 회계 처리가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증축 전 잔존 내용 연수는 10년이었다. 네. 자, 이건 말이죠.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하게 됐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과소계상된다. 맞죠? 왜냐? 우리가 이 2개 층을 증축한 비용을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놓게 되면은 감가상각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그렇죠. 건물로 잡아야 될 걸 잡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유형자산이니까 과소. 맞죠? 3번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아니죠. 수선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작아지죠. 수선비로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다. 3번이 옳지 않다. 4번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선비로 처리한 것은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뭐 재고자산하고 관계가 있어야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는 건데 수선비는 판매 관리비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는 영향이 없다. 맞았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자, 우발 부채의 추정. 요거 회계 추정이에요. 회계의 추정. 다음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한 판단 및 평가의 변경. 이것도 회계의 추정.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 또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요 세 개가 추정의 변경입니다. 이게 추정의 변경. 네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 네, 이것이 이것이 뭐죠? 정책의 변경이죠. 정책의 변경.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달라요. 위에 세 개는 추정의 변경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뭐 선입선출법을 후입으로 바꾼다든가 총평균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회계 변경에 관해서는 바로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할 줄 아는지. 정책의 변경이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네, 요거 하나만 잘 알아두세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해 틀린 설명을 하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야. 민수가 틀렸네요. 우리가 지금 이 부가가치 문제잖아요. 부가가치세법. 자, 수입의 경우는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죠. 과세가 되죠. 사업자인 경우만 아니라 수입의 경우는 개인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가 답이 되겠네요. 민수가 틀렸다. 자, 진아는 관세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야. 맞습니다. 관세, 농어촌 특별세, 여러 가지 세금들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안에 합해집니다. 그 다음에 성재는 수입 시기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야. 맞습니다. 수입의 경우 수입 신고가 되면 그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입 시기니까. 그 다음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하지. 네. 우리가 이제 수입의 경우는 일단 세관장이 징수를 합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죠. 그러면 또 세관에서는 국세청에 또 내겠죠. 우리한테 받은 세금을, 수입자에게 받은 세금을. 자, 아무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민수예요. 10번. 다음의 공급가액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제1기 애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2018년 제1기 애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과세 표준을. 자,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죠. 자, 가번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 제공한 견본품이다 이랬습니다. 자, 견본품은 샘플이잖아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과세표준 아니에요. 200만 원. 다음에 나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것을 어떻게 공급이라고 볼 수 없죠? 예. 다시 공급해야죠? 공급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번 상품 국내 매출액이 400만 원. 매출 할인이 100만 원 차감 전. 그럼 100만 원 차감하면 되죠? 여기서 3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네요. 그 다음에 상품 수출액 200만 원. 네, 수출도 과세 표준으로 보는 거죠. 세금만 0원이지 과세 표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00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자인 항공기업 페인트 제조업입니다. 항공기업의 거래 내용이다.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계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모두 얼마냐. 단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다. 공제받을 수 없는 거, 불공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근데 기간이 날짜가 있네요. 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이랬습니다. 1기라 하면은 1월부터 6월이죠. 예. 그러면은 일단 요 맨 밑에 있는 7월 달 거는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이게 날짜가 있는 것은 그 날짜를 일단 잘 체크하십시오. 예.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이게 지금까지 그 거래 내역에 날짜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 25회에는 지금 날짜 있는 걸 내놨어요. 그러면 일단 7월 27일 거는 아직 1기 때가 아니잖아요. 2기잖아요. 2기. 그러니까 요건 제껴놓고 불공을 찾으면 돼요. 자, 기계장치 매입 불공 아니죠? 접대비 지출 요거 해당되겠네요. 공장 부지의 조성 관련 지출. 공장 부지가 이게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관련 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5,2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5,200만 원이 보기에 있나요? 삼 번이죠? 네, 3번 5,200이다. 다음은 다음 중 일용근로소득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1번 옳은 거 찾는 거죠.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맞았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그럼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2, 3, 4 틀린 거 보겠습니다. 2번 일용근로자의 과세 표준은 급여액에서 1일 5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다음 3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45%이며 그 한도가 없다. 55%죠? 55%. 산출세액의 55%죠. 그 다음에 4번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이다. 6%죠? 그래서 1번이 옳다. 2, 3, 4번 다 틀렸습니다. 13번 다음 중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네, 맞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입 시기는 수령한 날. 다음 2번. 연금소득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예, 소득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공적연금이라는 건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해당 공적연금 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네. 연말정산으로서 종결이 됩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서 종결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옳지 않은 거. 그럼 4번 맞는 거니까 읽어둡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 소득에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이 산업 산재 관련 연금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나 그 연금 소득자가 사망을 했을 때 받는 그걸 무슨 연금이라고 그러죠? 유족연금, 유족연금 이런 산재연금, 그 다음에 상위군인들이 받는 연금 이런 것들이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이 잘못됐다. 공적연금소득만 있을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의 확정신고에 해당이 없다.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종합소득공제, 뭐 카드 사용대금에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죠. 자, 1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맞죠? 네. 2번.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맞습니다. 예. 한부모와 부녀자 중복 공제 못 받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세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아동 과세 기간 내에서 6개월 이상 되어야 돼요. 그럼 4번이 잘못됐나요? 동거 중인 조카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조카, 이모, 고모 이렇게 되는 사람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특별세액공제 하면은 한 4가지 정도 여러분 떠오르죠?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번. 의료기관에 지출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아니죠. 예, 미용 이거 안 됩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2번.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그렇죠. 기부금 세액공제는 말이죠. 예, 소득이 없는 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네, 2번도 그럼 2번이 옳은 거니까 2번이 맞았나요? 예.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든 뭐가 없든 소득이 없으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에 3번 초, 중, 고 및 대학생의 교육비는 한 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교육비 한도가 300이 아니라 900이 한도예요. 예, 900만 원. 한 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4번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다. 자, 보험료는 가장 까다롭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도 OK가 돼야 되고 소득도 OK가 돼야 된다. 예, 나이, 소득이 다 동그라미예요. 예, 제가 여러분 소득세 신고에 관한 NCS 평가 문제에서 제가 이 부분을 낼 겁니다. 이 특별세 공제 관련된 것들이 있죠. 쭉 해서 뭐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이래가지고 여기에 나이, 여기에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 공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 공제는 여기가 나이고 여기가 소득이다 그러면 보험료 공제는 나이도 확인해야 되고 소득도 확인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교육비 공제는 나이는 안 따지죠. 예, 소득은 따지죠. 이렇게 따지는 거에 동그라미, 안 따지는 거에 X.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거기다 동그라미나 X를 정확하게 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게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데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회 이론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이 정도 문제라면 우리가 10개 정도는 맞출 수 있겠네요. 충분히. 수고했습니다.